밥은 먹었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날이 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것도 아닙니다. 반찬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은 있고 밥솥에도 밥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어느 날은 이상하게 한 끼가 한 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숟가락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음식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반찬을 집는 젓가락 소리가 있었습니다. 밥이 조금 질다거나 국이 오늘은 조금 싱겁다거나 내일은 고기나 한번 구워 먹자는 식의 별것 아닌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말들이 식탁의 온기였다는 것을요. 요즘은 밥상을 차려도 조용합니다. TV 소리는 들리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울리는데 밥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배가 고픈 걸까? 아니면 사람이 그리운 걸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밥 한 끼가 더 외로워질까요? 혼자 먹는 밥이 왜 어느 날은 서럽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음식보다 그 음식을 함께 먹던 사람과 시간을 더 그리워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식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식단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노년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외로움이 어디에서 찾아오는지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다. 전화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외롭다. 물론 그런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꼭 방 안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가끔은 식탁 앞에서 더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 대충 말아먹는 점심, 반찬 꺼내기도 귀찮아서 김 하나에 넘기는 저녁, 먹기는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은 하루. 이런 날은 단순히 입맛이 없는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탁에서 밀려난 날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밥상은 참 이상한 자리입니다. 그냥 음식을 올려놓는 곳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오갑니다. 안부가 오갑니다. 기분이 오갑니다. 몸 상태가 오갑니다. 걱정이 오갑니다. 사소한 농담도 오가고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하루가 오갑니다. 그래서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가 아직 같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가 조금씩 비어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집과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프거나 멀어지거나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때나 오가던 이웃도 이제는 드뭅니다. 그렇게 하루의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맞춰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편함 속에 다른 감정이 섞입니다. 조용해서 편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누군가의 기척이 그립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싫지만은 않은데 밥상 앞에서는 문득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줄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먹고 함께 말하던 삶의 자리가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물론 혼자 먹는 밥이 모두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먹어도 편안한 밥이 있습니다. 조용히 먹는 시간이 오히려 필요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밥은 다릅니다. 먹고 나서도 마음이 비어있는 밥. 분명히 한 끼를 먹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밥.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왜 어떤 날은 자유가 되고 어떤 날은 외로움이 되는지 그 마음을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밥은 영양이기 전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숟가락을 들고, 혼자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밥도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혼자 식당에 가고, 혼자 카페에 가고, 혼자 여행도 갑니다. 그러니 혼자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하루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얼굴빛은 어떤지, 말수가 줄지는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속이 안 좋은지, 마음이 불편한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밥 먹었니? 라는 말은 단순히 끼니를 물어보는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말 안에는 안부가 들어 있습니다.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늘 밥을 물었습니다. 잘 먹었는지, 굶지는 않았는지, 더 먹을 수 있는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늦게 들어오면 밥은 먹고 오는지, 속이 불편하면 죽이라도 끓일지. 이런 말들은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내 하루를 붙들어주던 작은 끈이었구나.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이 허전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묻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느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관계도 올라옵니다. 누가 먼저 젓가락을 드는지, 누가 국을 떠주는지, 누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하는지, 누가 밥을 남기면 슬쩍 얼굴을 살피는지, 그런 작은 장면들이 쌓여서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학과 인류학에서는 함께 먹는 일을 중요한 관계의 형식으로 봅니다. 어렵게 말하면 공동 식사라는 개념이 있지만 삶의 언어로 풀면 훨씬 단순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의 하루 안에 있는지, 누군가가 아직 내 하루를 궁금해하는지, 그 감각이 밥상 위에서 조용히 오갑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식탁이 조용해졌을 때 느끼는 허전함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각일 수 있습니다. 밥은 몸을 살리는 일이지만 함께 먹는 밥은 마음이 아직 세상 안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 마음이 약해졌나? 혼자 밥 먹는 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식탁 앞에서 느끼는 허전함은 개인의 나약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은 관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하루를 알아봐 주던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마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감정의 뜻을 알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 마음이 관계의 변화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이해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덜 혼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노년의 혼밥은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질까요? 요즘은 혼자 식사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식당에도 혼자 앉는 자리가 있고, 편의점에도 혼자 먹기 좋은 음식이 많고, 배달앱을 열면 한 사람 분량의 음식도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혼자 먹는 밥은 때로 자유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의 혼밥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의 혼밥은 단순히 혼자 선택한 식사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함께 먹던 사람이 사라진 식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혼밥은 하루의 일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퇴근이 늦어서 혼자 먹고, 약속이 없어서 혼자 먹고, 바빠서 대충 먹습니다. 내일은 또 누군가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혼밥은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혼자, 내일도 혼자, 주말에도 혼자, 명절 지나고 나면 다시 혼자. 식탁의 조용함이 하루의 예외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값이 됩니다. 이때의 마음은 단순히 심심하다는 말을 넘어갑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일상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누가 내 식사를 궁금해할까?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말할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노년기 식사와 마음 건강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혼자 식사하는 일이 잦은 노인들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는 분들에 비해 마음이 가라앉거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또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누군가와 식사할 기회가 적은 사람일수록 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과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혼자 먹으면 반드시 마음이 나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식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오히려 자기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런 연구들이 조용히 알려주는 것은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관계는 마음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혼밥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드셨는지만이 아니라 그 밥상이 마음에는 어떻게 남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맛있게 먹은 혼밥은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먹은 혼밥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먹고 나서 마음이 너무 조용해지는 밥을 먹었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식사는 마음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방 안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숟가락 끝에서 옵니다. 어떤 외로움은 빈 의자에서 옵니다. 어떤 외로움은 오늘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묻게 되는 순간에 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식탁이 비었을 때 흔들리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내가 해오던 역할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밥을 차리면 누군가 먹었습니다. 내가 국을 끓이면 누군가 맛을 봤습니다. 내가 장을 보면 누군가 좋아했습니다. 내가 반찬을 만들면 누군가 젓가락을 댔습니다. 그때 식사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가족을 챙기는 사람의 역할, 집안의 리듬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 그런데 자녀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거나 가족의 생활이 달라지면 밥상을 중심으로 했던 역할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은 단순히 편해졌다고만 느끼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차린 밥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내가 오늘 무엇을 먹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느낌. 내 손맛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줄었다는 느낌. 이건 아주 깊은 상실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입니다. 밥 한 끼 혼자 먹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자기 존재감의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먹이고 돌보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은 자기 삶의 무대였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던 자리, 배우자와 마주 앉던 자리, 명절 음식이 올라오던 자리, 생일 케이크를 자르던 자리, 말다툼도 하고 화해도 하고 손주가 흘린 밥풀을 닦던 자리. 그런 시간이 쌓인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혼자 음식을 먹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한 시절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탁에서 드시지 않습니다. TV 앞에서 드십니다. 싱크대 앞에서 서서 드십니다. 밥을 그릇에 제대로 담지 않고 대충 드십니다. 그것이 게을러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탁에 정식으로 앉으면 빈자리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주 앉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는데 그 밥상을 완성해주던 관계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말할 사람이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봐주던 장면들이 사라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밥상은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밥 한 끼가 외로워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밥상에 너무 많은 시간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탓하기 전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지켜온 역할이 변하고 있구나. 내 삶의 무대였던 식탁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이 조금 덜 초라해집니다. 이제 음식이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생선구이, 배우자가 잘 먹던 김치찌개,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 손주가 오면 꼭 사다 놓던 귤이나 과자. 음식은 기억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음식을 먹던 장소, 그때의 계절, 그 사람의 표정, 그날의 말투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싶으면서도 먹기 어렵습니다. 먹으면 생각날까봐, 생각나면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리움이 너무 또렷해질까봐. 고기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모인 날 구워 먹던 고기, 월급날 큰 마음 먹고 사 먹던 고기, 아이들 시험 끝난 날 먹던 고기, 배우자와 외식하던 고기, 명절 지나고 남은 가족끼리 구워 먹던 고기. 고기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특별한 날의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 된 지금도 어떤 세대에게 고기는 여전히 마음먹고 먹는 음식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이 그리운 것은 단순한 입맛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밥상이 꽉 차 있던 시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던 시간, 고기를 굽느라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꽉 차 있던 시간. 음식은 과거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밥상은 너무 평범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반찬 하나를 꺼내다가도 예전에 그 반찬을 좋아하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국을 데우다가도 예전에는 2그릇을 데웠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장을 보다가도 이제는 많이 사도 먹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런 마음을 단순히 추억이라고만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상실입니다. 사랑이 남긴 흔적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이상한 일처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서럽다면 그건 그 밥상이 예전에 따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아프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중요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기 한 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린다면 그건 내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누구와 먹었는지, 어떤 냄새였는지, 그 사람이 웃었는지, 내가 그때 행복했는지.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머리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도 옵니다. 입맛으로 오고, 냄새로 오고, 숟가락의 무게로 오고, 빈 의자의 그림자로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먹는 밥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덜 탓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작품을 짧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영화 사람과 고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형준, 우식, 화진이라는 세 노인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폐지를 주우며 살고 누군가는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버팁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과 생활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까워지는 계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소고기 묵국 한 그릇, 그리고 고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 혼자 먹기에는 어딘가 서러운 것, 누군가와 같이 구워야 더 자연스러운 것, 맛보다 먼저 사람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 물론 영화 속 인물들의 행동을 그대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고기 한 점이 저들에게 그렇게 절실했을까? 왜 함께 먹는 시간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주었을까? 왜 노년의 삶에서 먹고 싶다는 마음조차
때로 사치처럼 취급될까? 고기는 이 영화에서 냄새입니다. 불판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한 점을 뒤집는 손길입니다. 고기는 함께 먹을 때 더 고기다워지는 음식입니다. 혼자 먹는 고기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굽는 자리는 대개 누군가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익었는지 살피고 타지 않게 뒤집고 상추를 건네고 쌈장을 찍고 잘 익은 한 점을 먼저 권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람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직 누군가와 한 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먹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람과 고기의 고기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 속에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말 속에는 아직 내 몸이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말 속에는 나도 아직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노년에도 사람은 먹고 싶습니다. 웃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끼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한 상에 앉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살아있다는 감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노년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년을 너무 쉽게 조용한 시간으로 상상합니다. 덜 먹어도 되는 시기, 덜 원해도 되는 시기, 덜 웃어도 되는 시기, 덜 움직여도 되는 시기, 덜 설레도 되는 시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들었다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실컷 웃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철없는 일도 해보고 싶고, 가끔은 누가 말려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말할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말,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서 대충 먹으라는 말, 자식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조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하라는 말만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데 참고, 가고 싶은데 접고, 말하고 싶은데 삼키고, 웃고 싶은데 조용히 웃습니다. 노년기의 마음은 사라진 마음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더 복잡해진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말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는 말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나도 아직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도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유치한 마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존엄은 단순히 보호받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웃음이 나는지 그 마음이 존중받을 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로움을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마음을 꺼내놓을 자리가 줄어든 감정일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마음,
만나고 싶다는 마음, 말하고 싶다는 마음, 아직 내 삶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갈 곳을 잃을 때 사람은 조용히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마음에 오래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화 사람과 고기에서 우식이라는 인물과 연결된 시집 제목입니다. 가슴속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제목은 노년의 외로움을 아주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말 할 말이 없어져서일까요? 어쩌면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 이야기를 꺼내면 또 옛날 이야기라고 여길까 봐 줄입니다. 몸이 아픈 이야기를 꺼내면 병원 이야기로만 끝날까 봐 줄입니다. 외로운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줄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부터 들을까 봐 줄입니다. 죽음이 무섭다는 말을 꺼내면 상대가 너무 당황할까 봐 줄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든다고 마음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속에는 여전히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너무 오래되어 낡았고, 어떤 말은 아직 뜨겁고, 어떤 말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해 마음속에서만 맴돕니다. 나도 한때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데, 나도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싶을 뿐인데, 이런 말들은 큰 소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식탁 앞에서, 잠들기 전 방 안에서, 버스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려 한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 고생은 무엇이 되었는지, 내 사랑은 어디에 남았는지, 내가 지나온 시간은 누가 기억해 줄지. 나이 들수록 이런 질문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쓸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이 많고,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가 넓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미 지나온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했던 이야기, 자식 키운 이야기, 젊어서 고생한 이야기, 처음 집을 장만한 이야기, 배우자와 처음 만난 이야기, 전쟁이나 피난, 산업화와 이사, 장사와 직장, 병원과 상실의 이야기. 듣는 사람은 때로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다시 붙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이렇게도 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줄어들 때, 내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 내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은 조용히 외로워집니다.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은 음식을 먹는 자리이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밥 먹으며 자식 자랑을 했고,
어떤 집에서는 밥 먹으며 나라 걱정을 했고, 어떤 집에서는 밥 먹으며 말없이 하루를 견뎠습니다. 밥상에는 그 집의 이야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이 서러운 이유는 단지 앞에 사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받아줄 식탁이 비어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를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들으면 주변에서는 흔히 사람을 좀 만나라고 말합니다. 복지관에 나가보라거나, 경로당에 가보라거나,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보라거나,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대개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고 외로워 보이는 이웃이 걱정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때로는 노년의 외로움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순히 사람 수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와 통화를 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있는 것과 마음이 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밥상도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늘 서러운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럿이 먹는 밥이 늘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여럿이 앉아 있어도 내가 말을 고르고 눈치를 보고 괜찮은 척만 해야 한다면 그 밥상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도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하다는 말을 못한다면 그 밥상은 시끄럽지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식당에 앉아도 서로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병원 이야기만 살짝 하고 정작 속마음은 꺼내지 못한다면 그 식사는 웃음이 있어도 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옆에 누가 있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편안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는 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 많이 힘드셨겠다는 말, 조용히 더 들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밥상은 다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사람 좀 만나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밥상에서 덜 외로웠을까요? 어떤 사람 앞에서 덜 설명해도 되었을까요? 어떤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보다 마음이 닿는 자리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개인의 마음 문제로만 보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 뒤에는 사회 변화도 있습니다. 가족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일이 줄었습니다. 이웃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동네가 빠르게 바뀝니다. 오래 다니던 가게가 사라집니다. 병원과 복지 제도는 있지만 마음을 나눌 일상적 자리는 부족합니다. 최근 국제보건기구의 보고서들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외로움은 개인이 마음먹고 해결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능하려면 사회 안에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밥 먹을 자리, 조용히 앉아 있을 자리,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눈치 보이지 않는 자리, 말을 길게 해도 괜찮은 자리, 나이 든 몸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줄어들면 사람은 집 안으로 밀려납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진다고 말하지만 밖에 나가도 앉을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임에 나가라고 하지만 나를 오래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사 먹으라고 하지만 지갑을 열 때마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노년의 식탁은 개인의 식탁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식탁입니다. 한 사람의 밥상이 너무 오래 비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누구의 식탁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지, 누구의 식탁을 조용히 방치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사람과 고기 같은 작품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노년의 사람들도 먹고 싶고, 웃고 싶고, 친구와 한 상에 앉고 싶고, 아직 삶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가. 이 질문은 영화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식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혼밥, 외로움, 빈 식탁, 노인 빈곤, 말하지 못한 마음. 이 모든 이야기가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무겁게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은 상실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시 연결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때로 아주 작은 것을 계기로 다시 연결됩니다. 같이 먹은 국 한 그릇, 시장 골목에서 나눈 한마디, 맛있다는 짧은 말, 다음에 또 먹자는 약속 같지 않은 약속. 관계는 꼭 대단한 대화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냄새를 맡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국물을 떠먹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반찬을 두고 가볍게 웃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 한 끼는 조금 다릅니다.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말이 끊겨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식탁은 오래된 관계의 자리이면서 새로운 관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먹지 말라거나 꼭 사람들과 식사해야 한다거나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지시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자꾸 서럽다면 그 서러움은 나약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삶의 식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도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식탁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니어 본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자녀 세대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밥을 먹었다고 하실 때 그 말이 늘 괜찮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충 먹었다는 말, 그냥 있는 것으로 먹었다는 말, 입맛이 없다는 말, 혼자 먹으니까 뭘 차리겠냐는 말,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는 말. 이런 말 속에는 때로 다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와 먹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 차려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마음, 먹는 즐거움이 줄었다는 마음, 내 하루를 묻는 사람이 줄었다는 마음. 자녀 입장에서는 바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자기 삶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자녀 비난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부모님께 매일 긴 전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주 식사를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면 불효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가끔은 식사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식사하셨는지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은 무엇을 드셨는지, 맛은 괜찮으셨는지, 요즘 드시고 싶은 것이 있는지, 예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히 메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감각을 묻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바람을 묻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루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셔도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라고 듣기보다 그 이야기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냐고 생각하기보다 그 시절이 이분에게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밥상은 단순히 영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이 아직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서럽다고 해서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 먹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나? 혼자 먹는 게 뭐 대수라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괜히 자식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되지. 이렇게 자신을 너무 빨리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밥 한 끼가 마음에 크게 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먹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밥상에 가족이 있었고, 노동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은 삶의 기억을 오래 붙잡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외로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쉽고 때로는 무책임합니다. 외로움은 버튼을 누르듯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이해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서러운 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 먹던 시간이 소중했구나. 고기 냄새가 문득 그리운 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직 삶의 맛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구나. 말할 사람이 없어 마음이 답답한 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구나. 이 이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사람을 못 사귀어서, 내가 늙어서. 하지만 어떤 외로움은 개인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살아온 관계가 바뀌고, 식탁의 형태가 바뀌고, 사회의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을 원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내 이야기가 들리기를 바라고 있구나. 나는 아직 식탁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구나. 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꼭 누군가와 매번 같이 먹어야만 할까요? 식탁 맞은편에 사람이 없으면 그 밥상은 늘 외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식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자신을 잘 대하십니다. 밥을 그릇에 정성껏 담습니다. 반찬을 작은 접시에 덜어 놓습니다. 국을 데우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드십니다. 그 식탁에는 사람이 한 명뿐이지만 그 한 사람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럿이 먹어도 마음이 불편한 밥상이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서운함을 삼켜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는 밥상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혼자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이 식탁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식탁에서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돌보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관점만 남기고 싶습니다. 밥상은 꼭 타인을 위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세상 안에 앉혀두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한 끼를 먹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충 사라져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은 아직 따뜻한 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하루는 한 그릇으로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식사는 혼자 먹어도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서 내가 나를 너무 초라하게 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와 먹는 한 끼가 찾아오면 그때 그 자리를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먹는다는 것,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는 것, 누군가가 맛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세상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밥 한 끼에서 시작해 꽤 먼 곳까지 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왜 서러운지, 밥상이 왜 관계의 자리였는지, 함께 먹는 일이 왜 마음의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는지, 영화 사람과 고기가 왜 고기 한 점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과 존엄을 묻는지, 그리고 노년의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서러운 이유는 배가 비어서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식탁이 비어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기 한 점이 그리운 이유는 입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있음을 느끼던 시간이 그립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져서만은 아닙니다. 가슴속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오래 들어줄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밥상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고 컸고,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고, 누군가와 밥을 나누며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밥상 앞에서 다투기도 했고, 때로는 밥상 앞에서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밥상은 우리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누구를 떠나보냈는지, 누구를 먹였는지, 누구와 웃었는지, 무엇을 참고 살았는지. 식탁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어느 날 혼자 먹는 밥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 마음을 너무 빨리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단순한 허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삶이 지나간 자리가 마음에 남긴 울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와 한 상에 앉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식탁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만큼 그 식탁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한 사람의 삶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유난히 서러웠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혹은 지금도 기억나는 따뜻한 밥상이 있으셨는지요? 누군가에게는 어머니가 끓여준 국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와 나눠 먹던 찌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이 어릴 때 둘러앉던 저녁상일 수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모여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니어 마음은 골든이었습니다.